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관련 내용을 좀 보도하게 됐습니다. 오늘 디스패치에서 박나래 씨의 대리 처방 문제를 전격적으로 제기했는데 참 뜻하지 않게 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납득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박나래 씨를 옹호한 적도 없고 매니저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 거짓말을 짚었을 뿐인데 마치 박나래 씨를 옹호한 사람처럼 돼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했던 내용에 대한 반박은 하나도 없으되 저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쏠렸기에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제가 보름 전쯤에 이미 다 준비를 해놨던 부분인데 관련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고민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시청자분들이 왜 이진호가 고민을 했고 왜 이 매니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에 대해서 그동안 안 보셨던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박나래 씨가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명확하게 책임져야 되는 문제다. 주사위 목건, 매니저에게 나래바, 뒷정리시키고 설거지시키고 갑질한 건, 매니저에게 산부인과약, 대리 처방 시킨 행위들, 이 책임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오롯이 박나래 씨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단 한 차례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박나래 씨가 잘했다, 박나래 씨가 복귀를 해야 된다, 박나래 씨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진짜 문제는 매니저가 주장한 10가지 주장 가운데 7가지가 틀렸어요. 허위다, 거짓이다. 나머지 7가지 내용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3가지가 팩트라고 해서 나머지 7가지는 거짓인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둬야 됩니까? 왜 흐린 눈을 해야 됩니까? 제보자인 매니저를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절대선입니까? 취재를 통해서 매니저의 폭로가 거짓으로 밝혀진 내용들이 명명백백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핵심 내용이 진짜니까 나머지 7가지 사안에 대해서 거짓이어도 팩트체크하지 말라.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해명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그냥 메신저 공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신저 공격이 무엇인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해명은 없으되 상대방을 다신 못 일어서게 밟아놓는 행위. 자, 박나래 씨가 의료법이나 4대 보험 관련 문제 그리고 대리 처방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 판단을 통해서 책임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제가 문제 제기하는 내용은 뭐냐? 대체 왜 박나래 씨가 최소 5억 원이란 돈을 매니저에게 줘야 하는지, 그 금액이 점차 2억 5천에서 5억 그 이후로 5억 이상으로 왜 늘어야 하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핵심이잖아요. 이 쟁점은 그 어떤 기사에서도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갑질을 했고 미친 X이기 때문에 이 매니저가 폭로하는 나머지 문제들 거짓인지도 알면서도 그냥 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 이진호가 박나래의 편을 들고 있다, 이런 문제 자체가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일입니다. 제가 박나래 씨에게 돈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좋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다면 이름을 공개하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공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제 통장과 관련 자료들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도 떳떳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꺼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얘기하시는 분들 결국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의 방송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매니저의 거짓말을 밝혔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나락 위기에 섰습니다. 기자가 명백하게 허위인 것을 취재를 통해 확인하고서도 검증하지 않는다? 그거 자체가 저는 진짜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핵심 제보자이건 아니건 왜 반드시 지켜줘야 될 절대선입니까? 제보자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적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1부터 10까지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해왔는지,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제가 매니저를 왜 못 믿게 만들어줬는지 하나하나 제보 과정부터 그 결과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들 다 보시고도 제가 흐린 눈을 해야 된다,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 일단 매니저의 제보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로부터 처음 제보가 온 시기는 11월 24일이었습니다.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고 제보할 것이 있다 라고 해서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날 제가 박나래 씨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다룬 이후에 제가 드렸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 놀랐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이 제보자는 저와 첫 번째 통화 과정에서 본인이 박나래 씨의 매니저였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산부인과 약 대리 처방. 두 번째, 차량 뒷좌석에서 벌어진 성관계 문제. 사실
사실 이 문제를 듣고 어떤 거를 고르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해당 매니저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사안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자칫 사적 폭로로 비춰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적인 문제 제기로 비춰져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사적인 폭로보다는 공적인 문제 제기로 먼저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진흙탕 폭로전보다 사회적 약자인 매니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매니저 S씨는 저 말고도 다양한 매체 기자들에게 이 차량 뒷좌석 관계 얘기, 그리고 산부인과 약 대리 처방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 다수의 기자들이 해당 제보를 받았지만 다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왜 다루지 않았을까? 이 내용을 보도할 경우에 단순히 연예인으로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 내용이 보도되는 순간 완전히 끝나는 게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맞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제보를 이미 12월 5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12월 5일날 그 누구보다 시청자들 앞에서 터뜨리면 얼마나 많이 도파민이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조회수가 글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대신 해당 매니저의 갑질, 해당 매니저가 박나래 씨로부터 당했던 갑질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상했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살펴보면서 첫 번째, 디스패치에 제보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 실제로는 11월 말부터 약 2주가량 디스패치에 제보해서 열흘 이상 폭로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4일날 단독 기사가 나왔고 박나래 씨 반박이 나온 12월 5일 그 다음날 주사 이모건이 터졌고 그 다음에 입 짧은 햇님의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폭로였다. 두 번째, 박나래에게 단 한 번도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 순수하게 사과만을 바랬다.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11월 9일 퇴사 통보 이후에 열흘 뒤인 11월 19일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2억 5천만 원을 제시했고 이후에 12월 3일 그리고 12월 4일을 통해서 각각 5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금액은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세 번째, 본인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매니저라는 내용. 이 역시 2023년 3월 로드 매니저 생활을 처음 시작했다는 신입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번째, 새벽 회동 당시 본인 홀로 박나래 씨 집에 가서 박나래 씨를 포함한 관계자 3인과 독대를 했다. 실제로는 본인의 연인과 함께 본인의 연인의 사무실에서 잠을 자다가 2인이 택시를 타고 함께 갔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취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싸하게 느꼈는지,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해당 매니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합의에 대한 내용만 하자. 본인 목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합의서에 돈도 안 썼거든요. 그냥 우리는 우리 명예를 지키기 위한 진실로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내용만 합의서에 썼는데 돈도 안 적었어요. 근데 네, 일단 5억 원에 대해서 전혀 얘기한 적이 없다고 순수하게 사과만을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12월 7일, 12월 8일 새벽 회동 당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2억 5천에서 5억으로 금액이 뛰었고 5억 이상으로 금액이 뛴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저희는 진실로 하고 걔네가 거짓말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 하나라도 조심하자.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통로 자체를 변호사님하고 저희 팀장도 안 하고 한 명만 하자. 그래야 말이 안 바뀌고 말이 조심스럽게 할 수 있고 정확하기 때문에. 왜냐면 근데 전 진짜 거짓말 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욕단서에서 지가 이렇게 신을 해서 놓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네. 왜 저까지 속이세요? 아니 제가 뭘 속였습니까? 제가 진짜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어요.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지금 이거 다 남아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네. 디스패치에 제보하셨죠? 네네. 왜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떤 걸 아니라고 했어요? 첫 번째 기사 나갔을 때 네. 디스패치 제보 주사 안 하셨다고 이모요? 하셨잖아요. 주사 이모요? 아니요, 12월 4일날 첫 번째 단독 기사. 14일 날요? 네. 7일 4일에 어떤 거 잠시만요. 첫 번째 나왔던 거예요. 고소장 첫 접수했던 거. 번째가 주사 이모 아니에요? 아닙니다. 두 번째예요, 그거는. 아
경찰 고소장 고발장이요? 예. 경찰 고소장 고발장 그거 디스패치에 제보했어요 제가. 그래서 왜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거 나가면 우리한테 불리하다, 할 이유가 없다 하시잖아요. 제가 그거를 제보를 한 게 고소장 고발장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고소장 고발장을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보세요. 제가 진짜 거짓말 하나도 없이 진짜 하나를 맹세하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거짓말 하셨는데 아니 고소장 고발장을 제가 디스패치에 그런 식으로 제보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네. 제가 막 다른 데처럼 그냥 고소장 고발장을 주면서 우리 이거 고소 고발했으니까 이거 기사 써달라 이런 식으로 제보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이사님 믿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도 왜냐면 네. 이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확인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 마지막까지 저한테 거짓말 하세요? 고소장 고발장을 제가 방금 처음 얘기한 것처럼 디스패치에 먼저 얘기한 건 맞는데 박나래를 죽이려고 제가 그렇게 제보를 한 게 아니었어요. 공갈 미수처럼요. 아니 제가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수차례 걸쳐서 물어봤잖아요, 이사님한테. 이거 여기 나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이사님이 이 가압류 기사가 나가면 우리한테 안 좋기 때문에 절대 아니다, 저한테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고소장 고발장은 얘기했고 가압류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절대 안 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사님 관련돼서 주장 관련돼서 제보 왔을 때도 이사님 주장 더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도 저한테 주셨고. 근데 이렇게 계속 안 맞고 이렇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 가압류를 이건 제가 진짜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고 가압류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주긴 했지만 이걸 제보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가압류 자체 나가버리면 박나래가 알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거짓말이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제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사실 이번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매니저 S씨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본인과 막내 매니저가 당했던 내용들, 그 내용들만 담백하게 공개해도 충분한 사안이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주사 이모권, 나래바 뒷정리 등을 향한 매니저를 향한 갑질, 그리고 대리약 처방, 이 정도 문제 제기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공익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니저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있으되 여기에 매니저 S씨의 왜곡된 주관이 더해지면서 자극적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들이 뭐냐? 본인이 직접 주장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4대 보호 미가입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 도둑으로 본인이 억울하게 몰렸다. 세 번째, 월급을 당초 5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300만 원밖에 안 줬다. 네 번째, 매출의 10%를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합의금은 곧절로 뛰었다. 사실 저는 이런 사안들 당하면서 매니저분들이 제시하는 합의금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본인이 갑질 당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훨씬 더 사과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임금 체불이 있었고 그간 주장했던 미지급 금액이 있다면 2배, 3배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체불 문제도 역시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임금이 몇 시간 혹은 며칠 늦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것 역시 문제죠. 진짜 문제는 뭐냐? 임금 급여 지급을 하는 담당자가 본인이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 자체가 이런 폭로를 도구화시켜서 언론 매체에 제보를 하고 이 제보가 기사화가 될 때마다 합의금이 뛰었다. 그것도 수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 수억씩 뛰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12월 8일 최종 협상 결렬 당시에도 합의금은 5억이 아니라 최소 5억 원이다. 특히나 폭로 과정 자체를 굉장히 게임처럼 즐기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이건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디스패치에 제보하는 게 뭐의 문제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얘기예요. 디스패치에 제보하건 제가 100번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사안조차 거짓말을 하는 매니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저 역시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다뤘던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바로잡은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첫 번째, 매니저는 한 번도 돈 요구한 적이 없다. 실제로는 5억 이상 요구했죠. 매니저, 내 경력은 10년 이상이다. 실제로는 1년 6개월이었죠. 세 번째, 나래바 회식 때 필요한 물품을 사고 박나래 씨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매니저 2인이 1년 2개월간 1억 3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럼 미지급금은 도대체 대체 뭐냐? 박나래 씨가 시장에서 호떡 사와라 심부름을 할 때 현금이 없어서 그 돈을 내가 냈다. 그런 돈이 몇 달씩 쌓였다. 네 번째, 4대 보험 가입 목적으로 받아간 우리의 개인정보를 용의자 지정령 자료로 경찰에 제출했다.
알아보니까 4대 보험 가입 자체가 본인이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매니저 S씨의 선택이었습니다. 더욱이 용의자 지정용 자료 제출 역시 본인이 당시에 매니저들과 의견을 모아서 이 내용을 경찰에 전달을 했던 겁니다. 자발적으로 동의했던 재료입니다. 5번째, 8대2 7대3으로 전속 계약을 하기로 했다. 이후 매출 10%에 월급 5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아니 이것 보세요. 엠파크 1년 매출이 20억에서 30억입니다. 여러분 순수익도 아니고 매출의 10%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이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아니 5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300만 원밖에 안 줬다. 이 내용인데 내용 봐보면 명확하게 본인이 직접 이만큼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미팅 때 쓸 진행비로 충분합니다. 더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1년 2개월 동안 7,700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더 줄여도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들이밀어도 돌아오는 건 메신저 공격이다. 이런 분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 6개월 차 로드 매니저에게 같이 나오면 회사 매출의 10%를 주겠다. 합리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묻고 싶은 것 자체가 이게 정말 본질을 벗어난 팩트 체크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메신저 공격입니까? 정말 박나래 씨를 살리기 위한 검증입니까? 이 매니저들의 주장들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박나래 씨가 살아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극적인 폭로 기사가 나오면 합의금은 2배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나 보도가 누군가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합의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작은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박나래 씨가 갑질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갑질이사, 주사이모, 대리처방 모두 박나래 씨가 쌓아안고 나락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듯이 박나래 씨는 본인의 과오로 인해서 방송 복귀는 물론 일반인으로서도 살아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어딜 가도 손가락질 받게 됐잖아요. 수사 시작도 안 됐어요. 재판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는 이미 그냥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전적으로 박나래 씨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발단 자체가 추가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냐? 오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니저 S씨는 디스패치의 제보자일 뿐만 아니라 저의 제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문제 제기를 제외한 S씨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보자 배려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메신저 공격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니까 이 내용들을 모두, 내가 확인한 내용들을 모두 시청자분들에게 던지고 시청자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료들을 공개하고 검증받으면 시청자분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 S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아니, 매니저가 10년 차건 3년 차건 그 경력에 대해서 주장을 반박했더니 메신저 공격이다. 아니, 어떻게 메신저 공격이 됩니까? 그 주장을 반박했는데. 그래서 어떤 인물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S씨는 1992년생으로 인천의 한 여대를 나와서 이후 걸그룹 연습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본인의 주장으로는 어린 시절 부모님들을 따라서 미국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매니저 S씨가 영주권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미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2, 3년 동안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매니저 S씨가 지인들과 박나래 씨 그리고 본인의 연인 B씨에게 했던 발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자산가라고 했다. 60억 이상이다. 박나래보다 내가 돈이 더 많다고 했다. 두 번째, 본인의 부모는 LA에서 골프장 경영사업을 하고 있으며 남동생은 프로골퍼로 데뷔를 했다. 확인 결과 모친은 파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다. UCLA 대학을 나왔다. 확인 결과 한국에서 초중고를 나왔으며 인천의 한 여대를 나왔다. 다섯 번째, 본인은 미국에서 결혼과 이혼을 했다. 그리고 매니저 S씨는 대학 졸업 이후 한 차례 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걸그룹 연습생으로서 전망은 밝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YYCA라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를 내고 소속사 대표로 나섰습니다. 그녀가 소속사를 개설한 이후에 영입한 인물이 바로 인기 오디션에서 참여한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영입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해당 가수와 전속 계약 갈등이 생겼다. 당시 계약 의무 위반 문제로 법적 조치가 이어졌고 YYCA에서는 이 가수에 대해서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가수와 소속사의 갈등을 다룬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적으로 소속사인 YYAC의 유리한 방향으로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S씨는 지난해 박나래 씨에게 홍보 언론 대행사를 소개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월 400만 원대에 달하는 홍보 대행사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박나래 씨는 이 매니저 S씨의 제안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1년간 보도자료 발송 등의 업무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홍보대행사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과 1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박나래 씨에게 매니저 S씨가 원하는 금액이 5억 원이다 라는 의사를 전달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이후에 그 인물의 정체를 확인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바로 현직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자였다. 심지어 매니저 S씨가 당시 가수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일 당시 핵심적인 기사를 썼던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홍보대행사 대표는 박나래 씨와 홍보대행 업무를 계약 체결을 하면서 수익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박나래 씨에게 5억 원이라는 금액을 전달했던 그 인물이 다름 아닌 현직 기자였다는 겁니다. 현직 기자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판이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직 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직 기자는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따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 언급된 금액 역시 제가 확인하거나 판단한 내용이 아니라 주변에서 오가던 이야기를 별다른 의도 없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달한 것이 전부였다. 당사자 간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길 바라고 원만히 해결되는 방향으로 그런 생각으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불필요한 오해 없이 당사자들 간에 잘 해결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언급된 금액이 제가 확인하거나 판단한 내용이 아니라 주변에서 오가던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다. 그런 사람이 박나래 씨 법률 대리인과 박나래 씨 소속사 측에 두 차례에 걸쳐서 처음에는 2억 5천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5억이 됐다. 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낸 뒤에 방송을 시작하기 10분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당사자는 다시 한번 그냥 매니저 S씨가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이 주워들은 얘기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 다루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실은 매니저 S씨에게 5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맞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사안을 취재하면서 매니저 S씨의 언론 대응 능력에 대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매니저가 해당 기자이자 홍보대행사 대표를 소개시켜주면서 월 400만 원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니저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나래 씨의 절도 사건 당시에도 3,300만 원을 들여서 해당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지금은 그 변호사를 본인이 선임해서 박나래 씨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철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누구의 돈으로? 박나래 씨의 돈으로. 여기서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닙니다. 매니저 횡령 문제 역시 관가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사안을 취재하면서 가장 납득이 가지 않았던 한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12월 8일 새벽 회의동 이후 진행됐던 박나래 씨와 S씨 간의 카톡입니다. 새로운 합의서를 써야 된다면 어떻게 써야 할지 먼저 소통하고 변호사들 작성해야 될 텐데 도대체 순서가 이게 맞는 건지 만신창이가 된 건데 나에게 돈 말고 어떤 걸 더 바라는지 무척이나 혼란스럽네요. 난 이런 상황에서 그저 잘 풀고 싶은 마음인데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박나래 씨는 S씨가 요구하는 금액에 응했습니다. 그 금액은 최소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돈 문제까지 합의를 했는데 매니저들은 금액 문제와 별개로 박나래 씨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던 횡령 의혹, 허위 보고 문제를 모두 스스로 허위라고 인정하고 입장을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5억 원이 넘는 금액, 미니멈 5억 원에 대한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뜻밖의 문제가 박나래 씨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만약에 횡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박나래 씨 측 입장에서는 합의금 증액을 목적으로 한 사안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횡령 문제에 대해서 매니저들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1년 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횡령 문제에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혹은 이후에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니저 S씨와 막내 매니저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1년 2개월간 일하면서 총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횡령의 본질이냐? 아니, 금액을 많이 쓴 게 무슨 문제냐?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당하지 않게 쓰인 게 문제지 금액을 많이 사용한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박나래 씨는 이 문제를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해서 매니저 S씨와 막내 매니저를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횡령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광고 행사비 문제였습니다. 박나래 씨가 JDB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종료된 이후 새롭게 진행한 광고는 단 2건이었습니다. 2025년 8월 L사에 3천만 원, 2025년 7월 D사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박나래 씨가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 금액이 박나래 씨의 회사 엠파크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던 겁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행사비 1,000만 원과 3천만 원 모두 한 법인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바로 매니저 S씨가 2018년도에 설립한 YYCA라는 법인이었습니다. YYCA, 여기에 대표이사 자체가
바로 매니저 S씨였습니다. 엠파크의 세무나 회계 업무는 모두 매니저 S씨가 봤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박나래 씨 매니저가 입금해달라고 요청하는 계좌로 입금을 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나래 씨의 법인 엠파크에서 YYCAC로 돈이 오간 내역까지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2025년 4월 21일 YYCA 898만원, 2025년 4월 21일 18시 32분 656만원, 2025년 4월 21일 877만원, 총 2,442만원. 어떤 명목이었냐? 행사 에이전시라는 비용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6,442만 1,250원이 비정상적으로 YYCA로 입금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박나래 씨와 박나래 씨의 세무법인은 왜 이런 비정상적인 흐름을 놓쳤을까? 여기는 박나래 씨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 이런 큰 돈이 오가는 문제인데 대표로서 확인 작업을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모든 세무 관련 회계 처리를 매니저 S씨에 맡겼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 에이전시 비용이 발생하는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YYAC라는 회사에 송금된 기록까지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 통장이 아닌 법인 통장으로 송금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 에이전시 비용이 나갔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박나래 씨의 세무 업무를 봐주는 세무법인에서는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금액에 대해서 몰랐을까? 애초에 엠파크의 세무 담당자인 매니저 S씨가 행사 에이전시 비용으로 출금을 한다는데 세무법인에서는 문제 삼을 이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무법인에서는 당연한 지출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왜 이 내용이 적발되지 않았느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박나래 씨와 세무법인, 회계법인 관계자 모두 YYAC가 S씨가 대표로 있는 개인법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 이후에 엠파크에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되지 않은 회사에 3차례에 걸쳐서 이상한 금액이 오갔다. 그래서 YYAC가 대체 어떤 회사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회사의 대표 이름에 매니저 S씨의 이름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다. 담당 세무사와 통화도 했습니다. 정말로 매니저 S씨가 YYAC 법인 대표인 줄은 생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이 벌어진 이후 자금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매니저 S씨가 YYAC의 대표로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한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대체 왜 매니저 S씨가 자신의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받으려고 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박나래 씨의 광고비 입금 등 YYAC에서 매출이 발생해서 이 법인에서 해당 매니저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상황 속에서 박나래 씨의 소속사인 엠파크에서 4대 보험이 가입될 시 즉각적으로 엠파크의 YYAC의 등기사항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S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나는 YYAC에서 무급여인 상태였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받았던 6,400만 원에 달하는 돈은 역시 내가 따온 광고들이었기 때문에 그 에이전시 피를 개인 법인으로 입금했던 것뿐이다. 정당한 입금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엠파크 입사 이후 단 한 차례도 매니저 S씨가 따온 광고나 새 예능은 없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YYAC로 흘러들어간 6,442만 1,250원이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박나래 씨는 1년 2개월간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쓴 그리고 에이전티 피 명목으로 6,442만 1,250원 명목으로 사라진 이 거액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들 2인 매니저를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벌어진 이 횡령 문제가 정말 박나래 씨의 갑질로 벌어진 일입니까? 이와 같은 횡령 문제가 폭로될까봐 적발될까 박나래 씨의 갑질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정녕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의 몫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직장인입니다. 모두가 을로 살아갑니다. 갑질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사이모, 산부인과 대리약 처방, 매니저를 향한 갑질, 박나래 씨는 대중들로부터 용서받기 힘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박나래 씨가 책임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단 한 차례도 박나래 씨가 책임지면 안 된다, 복귀를 해야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서 매니저 S씨가 하는 대중적인 엄청난 거짓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니저 S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경찰 조사 직후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매니저 S씨는 횡령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용산경찰서에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이후 이틀 뒤인 23일경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토요일 밤에 조사를 받았다. 현재 매니저 S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실 매니저 S씨가 출국한 사실을 알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체 미국에 왜 가셨냐? 제게는 휴양차 미국을 갔다. 그러면서도 내가 미국에 있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라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전까지 이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S씨는 최근 진행됐던 노동청 진정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2월쯤은 돼야 돌아올 수 있다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매니저 S씨가 출국하기 직전까지 만났던 연인 B씨가 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매니저 S씨는 출국 직전까지 본인의 강아지 관련 용품이나 사소한 세면도구까지 모두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가전, 가구, 소파 이런 내용들은 어머니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만약 횡령 혹은 명예훼손 문제가 그리고 공갈 미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매니저 S씨는 한국으로 돌아올까요? 이런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오롯이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막내 매니저에게 전적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의아했던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매니저 S씨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S씨의 폭로는 훨씬 더 세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바로 차량 뒷좌석 관계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한참 뒤에나 나왔습니다. 횡령 조사를 받은 직후 매니저 S씨는 무척이나 분개했다고 합니다. 당시 연인이었던 B씨에게 매니저 S씨는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공지하면 완전 꼬들꼬들하게 네. 할 수 있어? 정말 해주시고 근데 제가 정말 대답해 놓을게 정말 비슷한 대로 들었다 안에 사연 진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익적 문제 제기인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보다는 저 역시 이 매니저 S씨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부분이 훨씬 더 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먹고 싶었는데 이게 정말 이거는 없다 마시는 거 아니고 오빠 그냥 죽여줘 내가 한 죽여버릴까 지금? 서들어가지고 상담봉으로 대가리 깨버릴까 그냥? 용산경찰서 조사 이후 이틀 만에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 언제 돌아올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기사가 나올 때마다 합의금은 2억 5천에서 5억, 5억에서 미니멈 5억으로 뛰었습니다. 자,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사가 나올 때마다 합의금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걸 알면서도 기자로서의 책임감은 느껴지지 않느냐,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소름 돋는 반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자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졌던 보도가 누군가의 합의 도구로 쓰이는 데 대한 안타까움과 쓸쓸함이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소위 나락을 갔습니다. 연예인으로서 활동, 복귀 그런 건 생각조차 못할 시기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복귀는커녕 일반인으로서도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잔인한 폭로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나락을 갔듯이 매니저 S씨 역시 본인 스스로의 폭로가 허위일 경우 책임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누군가 나중에 이 사건을 기억할 때 박나래 씨의 갑질 사건으로 기억할지 아니면 돈을 목적으로 한 공갈 사건으로 기억할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전망입니다. 그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속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은 어느 누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진실과 진심만 있다면 제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 내용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혹은 누군가의 합의 도구를 위해서 도구로 쓰여진다면 저는 제가 했던 보도를 스스로 뒤집으면서까지도 그 진실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제 의지를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보고 결코 누군가를 절대선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의 잘못까지 가릴 수는 없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